종합토론에서는 총 7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규제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자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왼쪽 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 본부장으로 계신 박상현 본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세종의 김지훈 전문위원이십니다. 세 번째로 동의대학교 법학과에 재직 중인 유성진 교수님입니다. 네 번째로 동아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이건일 교수님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의 부연구원으로 계신 문광진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이제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기획과 과장님이신 장경미 과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과에 재직 중인 최광기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종합토론으로 제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본부장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상현입니다. 먼저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발제 세 개의 발표를 다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또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이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법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서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도 단순히 정책 과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추진 과제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 내용 안에 보시게 되면 세부적인 법적인 과제들에 대한 아이템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원회에서도 역시 초기부터 법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서 위원회에 민간 6개 분과 외에 별도로 법제도 TF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법제도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제도 연구를 추진하면서 위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현 계획 내에는 크게 한 3-4가지 정도의 중점되는 부분을 두고 법제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의 전환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또 데이터 칸막이의 근원적 해소를 하기 위한 과제들, 또 민과 협력 촉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아울러서 데이터 서비스가 개방되고 민과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 등과 함께 법제도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만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 저희가 정보화 사업들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 방식에서는 아날로그 제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업무가 진행되거나 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을 근본적으로 행정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이 발급 없이 혹은 전자적 문서라는 것들조차도 존속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법제도적인 과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개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데이터 법 체계 안에서 목적의 이용 금지 조항 같은 내용들이라든지 또 비밀 보호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들이 사실은 국민적 편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방되면 좋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법에서 어떤 조항들이 법에 대한 그 데이터 개방에 장애가 되는지를 보기 위한 전수조사 작업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민간 활동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실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 제도 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편의보다는 산업적인 어떤 그런 이해의 관계에서만 논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편익을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과 협력의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공정보화 사업을 보게 되면 공정성과 혁신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는 혁신성을 담기에는 공정성을 담보로 한 많은 제도들이 좀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 관리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함을 주고 혁신 기술들을 좀 더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다양한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법 안에 보게 되면 민간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고 민간과 협업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근거들이 상당 부분 많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전자부법에도 민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지능법에도 보게 되면 민간 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조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서 그 발제자분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단순히 법령으로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좀 이행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 경험적으로 익히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뿐만 아니라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완결되는 실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그 제도 개선과 함께 어떤 지침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준비 작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손쉽게 유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상당히 위원회에서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거나 전송 이력 조회나 전송 요구 중단 등 개인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 국민 관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신뢰성을 전면 개선하는 개인정보 보호 평가 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이제 많은 우려들도 얘기해 주시고 또 기회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법제도로서 준비할 방향들은 기회를 키우면서 우려를 축소시키는 방향이어야 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위원회에서 작업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고 오늘 또 많은 발제에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유념해서 잘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지훈 전문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 우리 초고대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말씀 아주 인상 깊었고요. 물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가시는 다양한 그런 것들로 설명을 주셨는데 핵심은 데이터이겠죠. 이 데이터가 있어야 초고대 AI가 돌아가는 것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을 주셨는데 그게 물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초고대 AI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될 필요도 있는 지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까 그 목적의 이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 여기는 사실은 조금 같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지점이어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되 방향성은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 그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를 잘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기술 종속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건 조금 미시적일 수도 있고 좀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방향성은 보인다. 다만 초거대 AI 생태계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가 잘하고 계신데 혼자만 잘하시면 또 곤란하죠. 같은 우리 생태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해외 진출 계획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외로 진출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국가적인 정책 지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특정한 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AI가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 주신 정원준 박사님, 제일 중요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우리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도 마지막에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점들이 고민이 필요한지에 관한 적절한 지적을 주셨고요. 우리 디풀정이 잘 되려면 사실은 API가 정말 중요하죠,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그 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데이터 개방이나 행정 절차, 그리고 접근 제한 이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하나 더 보완된다면 마지막 발제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정보가 집중되는 것에 관한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일련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안 문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을 포함해서 디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흘러간다면 정말 대단한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 경우에 그러한 정보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반드시 중요하게 짚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우리 발제자께서 주신 부분 사실 약간 좀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질문과 동시에 문제 제기와 동시에 해결 방안이나 해석 방안도 말씀을 주셔서 결론에 있어서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2030년 2030 세계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국가적으로 진행 중인데 그를 위한 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민통합위원회라든가 비근한 우리 지금 디풀정과 비슷한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 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비슷한 모양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통령령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위원회와 관련된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행정위원회는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와 이렇게 국가적인 어젠다, 물론 발표자께서는 국가적인 어젠다는 대통령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런 국가적인 어젠다를 끌고 감에 있어서의 국가의 조직이나 기능이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비춰보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크게 이렇게 법 위반 또는 헌법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헌법적 성찰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야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전자정보법을 위시한 디풀정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개별 법령과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분산된 시스템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기능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어떤 공공 데이터가 산업화되고, 물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데이터가 모여서 대국민 서비스의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일정한 기업이나 일정한 민간으로 그러한 혜택이나 기회가 페이버가 돌아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조금 우리가 조금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예컨대 국가 권력이 정보를 한 군데에 집중시키는 것은 당연히 권력의 집중과 개인의 재산 권리나 이런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일반론적인 접근은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지금 디풀정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또는 새롭게 정보를 수집한다기보다는 개별 부처나 개별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엮어서 보다 나은 퀄리티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차원이어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적인 측면보다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크다는 지점, 뭐 그냥 구체적인 계획만 보면 손에 와닿지 않지만 실현 계획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 정말 디테일한 서비스까지 다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방점을 찍어서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법 제도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을 계속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현 전문위원님은 저희 또 한국법제연구원에 재직을 하셨고 또 IT 또 전문가라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계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승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의 류성진입니다. 사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가벼운 세미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그냥 가볍게 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거 뭐 규모도 그렇고요, 내용의 깊이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깊어가지고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그 토론회, 종합 토론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셔가지고 해당 분야에 좋은 의견들을 주실 것 같고, 저는 헌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혜영 교수님 또 발표도 해주셨습니다만 관련해서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새로운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뭐 하든지 또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외부 환경의 변화라든지 추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다 당연한 일이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빅데이터라든지 뭐 AI,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 과학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자마자 바로 현실과 결합하는 그 속도가 사실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이 방향성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그 모습들도, 같이 지향하는 가치들도 아마 또 다른 무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면 아까 발표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표방이라는 것은 행정 서비스에서 정부가 더 이상 독점적인 어떤 공급자로서만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정부와 민간의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움직이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의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변화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 또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부도 어떤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관료주의적이라든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토론문에서 가로에 넣은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는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오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비즈니스 플랫폼인 뭐 다들 아시는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방식을 기본적인 부분을 빗대어 보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매개체인 플랫폼을 정부와 국민의 행정 영역에 갖다 놓겠다는 것이겠고요. 그 운영 기반은 디지털화된 모든 공공 데이터가 되겠죠. 물론 정부의 행정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에 기반한 이런 시도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는 그 과정에서 정원준 박사님의 발표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까지인가, 뭐 알다시피 뭐 의료라든지 또는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또 예민한 데이터라든지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뭐 즉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의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정작 국민이 원하는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는 개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도 계속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의 정보 접근권, 데이터 접근권과 그의 보장 그리고 확대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의 재료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도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 내에서 공개되고 활용될 개인정보들은 신뢰성이 높고 아주 고품질의 정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유출되거나 또는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오남용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즉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적되고 처리되는 과정이 안전하지 않다면 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례들은 뭐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서치해봐도 2018년에 뭐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서비스와 같은 헬스 서비스에 관련돼 있는 이용자 1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든지 그다음에 21년에 에스토니아, 작년에 영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험한 예인 것 같습니다. 또 안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하고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적인 재료인 건 분명하지만 사실 오늘날 이거 아니더라도 정보라든지 데이터의 획득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이건 돈이 되는 경제적 권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사회적 권력으로도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정치적 권력까지 갖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권력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쓰이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규제의 모습, 규제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플랫폼의 조정자 내지는 운영자 이런 위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점점 관리자로 갈 거고요. 나중에는 국민들에 대한 통제자로 변모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디지털 정보체계 기반의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율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목표에만 너무 천착하다 보면 본연의 목적인 서비스로서의 국정이 아니라 다시 국정 관리나 통제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혜영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의 목적이라든지 헌법적인 의무,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들을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교수님의 발제 내용도 이러한 권력 집중의 위험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한 행정 서비스가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인데요.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동체 내에서의 소외되는 그룹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디지털 플랫폼이 디지털 정보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쌍방향성이라든지 아까 비대칭성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량과 획득되는 정보량 사이에 또는 제공되는 정보량 사이에 비례성 등도 충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랫폼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이 이른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을 심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가 얘기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똑같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비약시키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 정보 활용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차등적으로 제공된다면 이건 단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조금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체계화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착화 될 수 있지도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비즈니스 플랫폼과는 달라야 하는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작동해야 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에 대한 포용 또는 배려의 시각이 반영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그 헌법학자들은 왜 이래,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 왜 이래,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비판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명백한 오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필요하고 좋은 건 분명한데 이것이 결국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의 형태와 또는 기능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러면 헌법적인 우리의 기본 정신과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 따져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쳐야 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추가 의견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에 하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생태계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와 관련해서 보통 이런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에 들어오는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더 권장하거나 또는 보호해주거나 또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근데 보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런 선발주자들이 그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거나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후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법학자들 말고 실무 전문가들께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권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법전원에 있는 이권일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토론 의뢰 받았을 때는 유승진 교수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왔으나 예, 토론을 하고 이제 발제를 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그 정도의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 같아서 좀 심각한 마음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14차 교제혁신 법제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발제자도 민간에서 한 분, 또 연구원에서 한 분, 학계에서 한 분 또 발제를 해주셨고 토론자들도 본부장님과 과장님 두 분 그리고 학계에서 또 오시고 연구원에서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능정보 사회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고 좀 고민이 되지만 내용을 모르고 현상만 접하게 되면 굉장히 점점 더 편리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에 있어서 이번 정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용어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용어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디지털 정부 플랫폼 정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번 정부에서 이거 수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도화된 ICT 기술과 그동안 많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듯 과학기술의 발달은 세상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거나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이것은 생존 경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는 도태되는 길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따라잡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고민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디지털 경제 혹은 데이터 경제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 이러한 경제 체제에서 그 민간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오늘 하정우 소장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장은 미국식
자유경쟁 체제의 시장을 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규제하는 법학의 방법에 있어서는 인격권을 중심으로 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사정이 좀 더 복잡한 그런 규제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법학자들이 몇 분 계신데요. 법학이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런 그 규제 혁신, 법제 포럼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과학의 경우 기술의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본다면 법학이라는 것들은 법제도라는 것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하나를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좀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학문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규제는 하되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이상에 가깝기 때문에 어디에 더 중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서 그 국민적 합의, 콘센서스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 이번 정부의 그 또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독일의 그 토종 SNS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이러브 스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그 10년 가까이 독일에 있으면서 그 10년 만에 그 토종 SNS 기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페이스북 이런 미국의 SNS 기업들이 다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는 SNS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은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독일식의 유럽식의 그 규제 방법을 적용을 시키고 압박을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지만 토종의 기업들은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법제와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혹은 기업의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규제와 그 발전의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고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것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지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와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와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용어가 무엇이 다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구분해서 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표제를 만들고 그 표제 아래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혜원 교수님과 정 박사님이 또 나름대로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정의들이 기존의 디지털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도 되고 또 정 박사님의 정의를 보면 현재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정부 서비스, 정부 24 이런 제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관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이런 플랫폼을 하나 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민간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이 플랫폼 정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정부가 거기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이 플랫폼 정보라고 하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혜원 교수님이 발제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헌법적 관점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는 있는데요. 선회를 하자면 김혜원 교수님의 발제가 이런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법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근거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 설치와 운영을 법의 원칙에 맞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법률들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이것을 좀 찾아보자면 헌법 127조에
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3항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그 자문기구인지도 불분명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돼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의 그 근거 규정을 잡자면 헌법 127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계속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칸막이 해소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의 편리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 있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관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굳이 그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기본권으로 격상시켜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인격상이 내 정보를 내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간이 다른 개인이 나의 인격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그것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 가지는 하나의 큰 목표인데요. 국가의 모든 부서들이 또 이렇게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서 나의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가 많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 가지고 있다면 모든 국가의 부서들이 모든 국가의 공무원들이 나의 인격상을 가지고 나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다. 혹은 그것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가 되었을 때 모든 민간 사업자들이 나에 대한 나도 모르는 나의 인격상 나의 아바타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칸막이 해소라는 이러한 개념을 설정할 때 그 뒤에 있는 안전에 대한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함은 그 지난번 카카오톡 불통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민과 관이 합동하여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 장애 내지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카카오를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카카오에 계속 책임을 물으라고 하고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 법률적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만약에 정부가 그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같이 타게 된다면 그러한 불통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정부가 질 건지 카카오가 질 건지 그 공동으로 진다면 어떻게 질 건지 이런 문제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문광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광진입니다.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규제라고 하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논의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정우 박사님, 네이버 하정우 박사님, 우리나라 이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정책 양쪽에서 다 이제 최고 전문가이신데 기술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위한 규제 관련된 이야기까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규제를 먼저 시작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라고 저도 동의하고 그 해외의 그런 동향이나 이런 거를 계속 좀 주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초거대 AI가 이제 좀 막대한 에너지를 좀 사용하고 있다.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 과연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자동화된 결정을 이제 초거대 AI를 꼭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함께 조금 고민을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둘째 이제 ICT법, 산업규제법 관련된 이제 또 최고 전문가이신 이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박사님 이제 발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비스 개방이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정책적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근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설명들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헌법 분야 또 최고의 전문가이신 부산대학교 이제 김혜원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그런 뭐 법적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뭐 그런 체계 정합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또한 이제 지난 정부의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이제 말로 가면서 아무래도 추진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률상 조직으로 승격을 하면서 조금 잘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이제 특별법 뭐 제정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뭐 김혜원 교수님께서 많은 그런 좀 자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제 개념부터가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이게 뭐 외국에서도 딱 이 명칭에 이제 정부 관련된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제 생산자와 이제 수요자가 이렇게 만나는 공간이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조금 생산되는 그런 환경인데 이것 자체가 조금 불특정한 부분은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정보보호 분과장을 하고 계신 이제 고려대학교 권원영 교수님께서 이제 칼럼을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이제 하신 말씀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이제 단일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뭐 대전환 그리고 플랫폼 전략 그리고 이제 정부 혁신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이제 용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정부화라든지 뭐 전자정부라든지 지능형 정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되어 왔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뭐 가장 뭐 뛰어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원일 교수님 독일에서 유학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옆에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을 받으면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출력해서 그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전자정보법에는 이제 뭐죠? 행정정보 공동 뭐 이용인가요? 이런 근거가 있어서 가지 않아도 뭐 공공 마이데이터로 바로 금융기관에서 불러올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공문서를 이제 신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집으로 우편이 이제 날려옵니다. 그래서 그 우편을 받고 제출하는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해 있고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아주 과거와의 단절 뭐 아주 혁신적인 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자정부를 통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보자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뭐 민원인에 대해서 좀 일방적인 서비스를 좀 제공해 왔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정원준 박사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민간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뭐 아까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이제 일하는 방식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한 뭐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창출 뭐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토론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살펴보면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이 실제로 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공 데이터 포탈 가면 이제 데이터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또 API를 제공하면서 공공 데이터 개방해 놓는 게 거의 뭐 10,000건이 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진짜 이제 산업 현장이라든지 실제 이제 필요한 이제 수요를 좀 파악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뭐 또 적어놨습니다. 이제 AI 활용과 관련해서도 약간 좀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가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 생각해봤고요.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이제 뭐 시행된 지 뭐 한 3년 그 정도 됐는데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법이고 부처 간 칸막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행정 데이터를 이제 공동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인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공동으로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과학적인 행정까지 나가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제적인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화 사업들이 이제 동반됩니다. 이 부분 정보화 사업 일단 규모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 혁신 관련된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이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근거가 있는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1호 뭐 사업 뭐 시작한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조금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ISP라 그러죠. 정보화 전략 계획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작성해야 정보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들, 그리고 이런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라든지 이런 규제들도 조금 우리가 좀 좀 개선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원준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이제 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부분 API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서비스를 민간에다 개방을 하면 이 민간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들을 이제 받아와서 자신의 서비스와 이제 결합을 시켜서 더욱 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떠한 예를 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공영 주차장을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이제 징수하고 뭐 물론 이제 요금 징수나 이런 건 민간 위탁을 통해서 민간이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주차장을 그냥 운영만 하죠. 근데 지금 몇 대가 비어 있는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무슨 요일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일단 그런 데이터를 좀 개방을 해주고 데이터 개방을 넘어서 API를 통한 뭐 예약 서비스까지 아마 조금 개방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예약 서비스를 민간 사업자가 받아서 그다음 뭐 렌터카 뭐 예약과 그리고 뭐 숙박 여러 가지를 좀 결합을 한 그런 서비스 출시한다 그러면 뭐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조금 좀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게 제가 이제 뭐 행정법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사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부처 간 칸막이, 데이터 칸막이,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부처 간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뭐 부처 간 뭐 경쟁 이런 부분도 있지만 책임 소재 때문에 칸막이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 민간과 공공의 칸막이는 이 부처 간 칸막이에 못지않게 훨씬 더 칸막이가 튼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책임 소재 문제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권한 같은 경우는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크게 나눠져 있고요. 또한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나 재산과 관련된 부분, 이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뭐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관리나 감독 체계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어디까지 좀 이렇게 개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단순히 개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방은 여러 가지 이제 행위 형식이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는 뭐 민영화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위탁,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전자정보법 제2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정보 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뭐 이러한 조문을 두고 있는데, 단순하게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제 민간 플랫폼 활용한다 그러면 사실 뭐 민영화나 민간 위탁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조달 계약을 통해서도 뭐 가능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국가 계약이라는 이제 큰 장벽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어떤 서비스까지 조금 개방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거 공공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민간의 수요를 계속 정부가 좀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민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부 사이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는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수요 기반의 그런 서비스 개방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이제 근거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장경미 과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법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발제 문안도 이제 미리 숙지를 하고 왔는데요. 또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다 법 하신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질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공계고, 네, 수학 전공한 사람이고, 네, 그 전산한 사람이어서 30년 동안 IT 쪽에만 몸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고 있는 게 참 참신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30년 동안 전자정부 영역에서만 일을 해왔었고, 그리고 특히나 전자정보법이 생긴 이후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발제문에서도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지위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도 튼튼한 법제가 뒷받침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컨설팅을 원하거나 의견을 들을 때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하고 싶은 나라들이 많고요.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법제가 뒷받침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장 큰 부분은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네, 법 중에는 굉장히 잘 활성화되면서 작동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어떤 취지로 그런 조문이 만들어져 있는 조차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들조차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법을 잘 음미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조문이 만들어졌고 표현이 이런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초에 이제 발의됐던 것과 달리 기관협의 과정에서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과정에서 일부씩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어쩌면 변질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자정보법에 대한 커다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또 발제해 주신 분들이 다루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주제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쪽으로 맞추어져 있고, 여러 뭐 위원회, 위상위원회, 뭐 근거, 뭐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되었지만, 다시 좀 더 목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좀 전에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디지털 정부 기획과장입니다. 네, 디지털 정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정부가 나타났을 때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완전 다르다. 그게 그거 아닌가? 가운데 플랫폼이 끼어 있네 정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단어를 이렇게 던져 놓은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선문답을 하듯이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에도 디지털 정부 전에는 전자정부로 했었고, 전자정부일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정부라는 걸로 워딩을 바꿨죠.
이거부라는 말도 중간에 살짝 썼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 정부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 그리고 의미 전환해야 되는 것은 쌍방향이거든요. 네, 쌍방향 그리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부에서 해왔던 정부가 제공자로서 일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서 플랫폼 정부로 바뀌면서는 서로 자기의 역할이 좀 바뀌어가면서 그 플랫폼 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달라진다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룩해내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발제 내용 중에서 뭐 특별법이나 일반법에 대한 이야기도 전자정법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었고, 저희가 볼 때 이제 전자정부법을 개정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전자정부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상당히 방대합니다. 많은 컨텐츠를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변화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면서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78개조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를 숙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법인데요. 이번에는 플랫폼 정부 관련해서 이행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 뭐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뭐 혜택 알림이 뭐 UI UX 그리고 서비스 통합 창구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서비스 개방 그리고 공공 마이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해서 개정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공무원들은 이미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작년부터 또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또 성격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전자정부법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이제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랫폼 정부의 경우 플랫폼 정부라는 것을 법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전자정법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달리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작년 1년 정도가 됐죠 벌써. 이 전자정부법과 플랫폼 정부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상당히 어렵고 특별법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나 뭉뚱그려져 있는 선언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면 다른 기존에 있는 법들이 이미 다 터치하고 있는 영역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법하고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 전자정부법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정책으로 끌어갈 것이라면 법제를 해서 국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에 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담은 특별법으로 그 성격, 취지, 선언 같은 것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전자정법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서 얘기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담길 예정이라서 또 이제 민간과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법에서 담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만을 위한 어떤 법제로 좀 축약해서 고민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발제해 주신 분들의 여러 가지 좀 아픈 부분도 있고 좀 꼬집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감시 같은 이제 빅브라더와 같은 것에 대한 우려들이 항상 있으셔요. 앞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디지털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빅브라더와 같은 그런 우려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디지털화로 들어오지 못한 국민들을 포용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로만 제공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디지털 문화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 국민들은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 분들대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만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디지털 정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또 민간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조사도 그때 해봤었고요. 얼마나 많은 정부의 서비스들을 민간 플랫폼을 태워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택적인 2가지 이상을 택해야 한다는 걸로 기관들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카카오만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정부 서비스라면 카카오가 먹통되는 순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로서 동작하고 있는 것이 일부의 중단이 생기는 일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제2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가 국민비서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쓰시겠지만 카카오 안 되면 SMS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달되는 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전자정법 개정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여러 좋은 의견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강기 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최강기 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아까 장경미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동안에 이제 전자정보라든가 디지털 정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개념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기술적인 측면 ICT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어떻게 칸막이 된 기관들 간에 그런 칸막이를 없앨 수가 있을지, 그리고 민간의 정부 주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정부 서비스라는 틀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ICT와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전담 부처를 맡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전담 부처를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같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작년 11월 30일자로 신설이 된 과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원회의 업무를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한 그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서비스 기능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쉽게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 그에 대한 판을 이제 인프라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그런 정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의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첨단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공공분야에 적용될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실제로 행정안전부라든가 다른 이제 정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도입을 할 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있어서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좀
그 선제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측면에서 과기정통부 역할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지원과가 생겨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뭐 그 발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6분들께서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들 중에 일부 또는 뭐 일부를 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하니까 되게 불리하네요, 이게. 불리한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각 발제를 해주신 세 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가 그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플전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우 소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초고대 AI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4일 날 아까도 뭐 그 발제하신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4월 14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이 발표를 할 때 그와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초고대 AI 생태계와 관련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도 그 대통령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초고대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나왔는데, 참고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올해 AI 관련해서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워딩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AI의 일상화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 2016년이었나요? 이세돌 바둑 기사와 그 알파고와의 그 바둑 대결을 통해서 처음으로 AI가 그 국민들한테 이제 그 관심을 끌게 된 이후에 AI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쭉 이제 그 이어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 챗GPT로 대표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거 이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내가 실제로 뭐 그 챗GPT 기반으로 또는 뭐 초고대 AI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코딩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그 국민들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걸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초고대 그 AI의 일상화라는 그런 말을 이제 화두로 내세우게 되었고,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초고대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초고대 AI의 재료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얼마 전부터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AI가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이제 최소한의 그 초고대 AI 개발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으로 최소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데이터 수요를 그런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정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초고대 AI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들어가고, 이에 필요한 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해서 컴퓨팅 자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은 전력량으로도 그 초고대 AI 그 학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AI 반도체라든가 그런 이제 그 R&D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일상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개발자라든가 뭐 교사, 학생 그런 다양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초고대 AI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소양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할 것이 초고대 AI 서비스에 대해서 뭐 신뢰성이라든가 그 성능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법제 정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제 정비단 등을 운영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뭐 그 저작물 같은 뭐 지식재 사건이 항상 뭐 그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산업에 있어서 초고대 AI가 적용되어 있을 때에 어떤 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풀어야 할 그런
숙제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AI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뭐 자율차라든가 뭐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하정우 소장님께서도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정원준 의원께서 디지털 디플정 서비스 입법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게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현재는 지금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법령상의 근거가 디플정 그 위원회 설치에 대한 설치 대통령령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법적인 그런 근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김영환 교수님께서도 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 중에 이것을 이제 행정위원회로 둬야 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로 둬야 될지, 그리고 뭐 장명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기존에 있는 법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존 타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디플정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좀 이런 그 오늘 나왔던 그런 문제 제기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 관련해서 좀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이게 김영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그 정부의 역할을 이제 민간이 가져감으로써 이제 공공성이 그 훼손되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현재 뭐 디지털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이양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복잡 다기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력을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지, 뭐 이거를 기존에 있는 뭐 디지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뭐 서비스라든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뭐 민간이 침해를 한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거나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마스크 앱 같은 경우에도 그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 앱 같은 경우에도 공공이 제공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협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하에서는 좀 수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정보가 한 곳에 집중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디플정 지원과에 오면서 디플정 위원회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근데 디플정 인프라 분과에도 몇 번 참석을 해서 다양한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원분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이건 결국에는 다 한 곳에다가 몰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이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결국엔 그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넣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가능하지도 않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디플정의 그런 칸막이를 제거한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라든가 서비스 기능들을 필요한 만큼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쓰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게 이제 그 데이터라든가 서비스 기능이 아까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PI 형태로 개방이 되면은 그거를 호출에다가 각각의 것들을 호출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연계의 측면에서 봐야지 이거를 뭐 물리적인 통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안전하게 연계가 돼서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그런 그 보안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을 수 있게 일어나지 않게끔 인프라를 설계할 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만, 아까
그 류성진 교수님께서 디지털 격차 관련해 가지고 좀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디플정 그 위원회 주관으로 한 그 디플정 실현 계획 상에서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도 원활하게 그 차별 없이 그 어떤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고 공공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광진 의원님께서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 문광진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데이터에 대한 국민이 진짜 원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해서 뭐 그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지 되지만은 이미 개방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 데이터를 머신 리더블하게 개방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쓰고자 하는 거는 그 안에 일부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안에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기업, 뭐 기업들이 원하고자 갖다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애자일하게 잘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은 좀 더 간편하면서도 가볍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분의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종합 토론에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발제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1분 정도로 발제를 그 종합 토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혜영 교수님. 예,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저를 염두에 둔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셔서 먼저 토론실 김지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관련된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예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있다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죠. 그 권력분립 원칙상 성격이 다르고요. 그 총리의 관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 디플정위원회가 전자정부법이나 관련된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만약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에 근거되는 대통령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75조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 시행령이 될 테고요.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혹은 보완하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현행 디플정 이 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위원회법 6조 7조에 위반되고요. 정부조직법 4조 5조에 위반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상 그 정부조직 그 행정조직 권한 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높은, 그래서 위법적인 기관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앞서서 그 장경미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자정부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해오고 있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디플정위원회라는 것은 표지갈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녹색성장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대통령이령을 통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위원회 문제점들은 이번 정부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항상 우리 학계에서는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어서 새삼 새로울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최강기 과장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그 아까 그 계시는 곳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 소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계시는 곳이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업무를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헌법상 이야기하는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헌법상 기관인 행정각부를 정부조직법이 구체화해 놓고 있는 정부조직법상에 있는 법률상 기관이고, 그럼 여기에 소속된 그 공직자들은 이러한 행정각부를 보좌하거나 보조하는 이런 기관들인데, 즉 헌법 혹은 법률상 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인데, 이거보다 하위에 놓여 있는 대통령 영상의 기관을 보좌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은 행정부 내부의 개세질서하고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버리면 원래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행정각부나 이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우리 법률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행정각부에 있는 보좌 혹은 보조기관들이 대통령 영상의 어떠한 특정 기관들을 서포트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내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부터 조금 개선되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은 기존 제도를 할 수 있으면 잘하고 만약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그러면 의회에서 국회 동의받아서 법률을 만들어서 혹은 개정해서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중우 센터장님.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법 알못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법제도 TF가 따로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논의들 그리고 우려 사항들 내부적으로 많이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제 법제도 TF 담당하시는 뭐 권여영 교수님 TF 장으로 있기도 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술 관점에서의 어떤 가장 기저가 되는 건 클라우드, AI,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런데 정부나 국가 시스템이 이거를 충분히 서포팅해서 제대로 어떤 가치 극대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행복 증진 혹은 새로운 기회 만들기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속도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안전하면서도 잘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은준 박사님. 네, 우선 그 발제보다 더 뛰어난 해안을 담아주신 이제 토론자분들께 너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입법적 과제들을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 베이스에서 고려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입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현행 법제들이 이제 정부 서비스를 구성하는 이제 정보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 측면들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담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라 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적 주체들이 적극적 행위자로 나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확보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일종의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종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정부가 혁신하는 방향이 기존의 이제 전자정부를 넘어서 지능형 정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입법적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장기경미 과장님께서 이제 전자정부법 개정 말씀을 하셨고 이건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전자정부 개념에 대해서 저한테 여쭈셨는데 사실 전자정부법에서 수렴하고 있는 부분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현교육에서 보면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에도 지금 이미 행정정보에 대한 제공요구권 전자정부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 개방의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계가 생기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법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법 체계적으로나 이제 그 정당한 인사이트를 갖기 어려운데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의가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이 표준의 관점에서 정부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규율 사항들은 분명히 다른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2023년 저희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에서 이제 첫 번째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규제에 관련해서 주요 이제 법제 현안이라든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7분의 종합 토론을 해주신
학계에 계신 분, 다음에 실무계에 계신 분, 연구계에 계신 분,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제15차 규제혁신법제 포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규제혁신법제 포럼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